자, 여기 그 가격 원칙 이쪽에 감정평가 쪽에 처음 들으신 분도 있나요? 이쪽에? 다 들어보신 건가요? 자, 이 가격 원칙에 대한 거는요. 시장에서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평가사가 물건의 가치를 추계해서 이게 한 5억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이 원칙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가치의 우리가 판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상태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최요 이용 상태를. 근데 이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요 이용 상태니까는 개별 부동산의 최요 이용은 그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토대가 되는 원칙이 그게 변동과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예측의 원칙을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개별 부동산의 최요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평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최요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에서는 균형의 원칙을, 외부 측면에서는 무슨 원칙을, 적합의 원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토대가 되는 원칙 또는 전제가 되는 원칙,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원칙이냐면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죠. 이게 제목이 다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목이 뭐예요? 변동이잖아요. 변동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된다고 그래요. 이거. 거기 154페이지에 가면 154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가시게 되면 중간에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변동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의 이 변화 있죠. 이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변동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이게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용의 근거가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 5층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소유자가 갑이죠. 이 사람이 KB은행에게 융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KB은행은 A라는 평가사에게 이 물건에 관한 담보가치 추계를 의뢰했을 때 A 평가사는 물건에 관한 가격조사를 한 다음에요. 이 물건의 가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고, 그래서 은행에서는 6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은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입각해서 이 물건을 뭐로 넘겼겠어요? 경매로.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물건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B라는 평가사에게 이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거죠. 그랬더니 이 평가사가 감정한 것은 5억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5억에서 또 몇 번 유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가사를 대상으로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네가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줘서 그래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니까 네가 남는 차익은 네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요 평가사가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라고요. 기준 시점.
내가 얘를 10억이라고 평가를 해줬을 때는 이게 2016년 6월 한 10일쯤에 해준 건데 지금 이게 경매 물건으로 넘어간 게 2018년 지금 6월 22일이다 이거죠. 이 사이에 원래 이게 대학가에 있는 원룸 주택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학이 폐교가 돼가지고 학생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 당시는 대학이 있어가지고 이 원룸이 다 만실이 돼가지고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이게 영업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폐교가 돼가지고 학생이 없으니까 전부 공실로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높게 평가해 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했을 때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서는 이게 적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같은 물건인데 그 사이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달라진 거야.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목이 변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물건의 가치는 무슨 시점을 기준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면 같은 물건이라도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를 5억으로 평가할 때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것까지 반영해서 평가를 내려준 게 5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5억으로 결정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가 예측의 원칙이죠. 예측의 원칙의 논리는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나 또는 현재 이용에 기초한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장래 이용이 있죠.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치가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요.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고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이런 논리니까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의 최유 이용은 뭐를 짓는 거냐면 농사 짓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연 한 5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농지의 가치를 추계하면 한 5억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농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지은다 가정할 때 상가 건물이 올라간다 가정하게 되면 얘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익이 한 1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이 한 6억 들어간다고 보면 남는 순수익이 얼마 남냐면 4억 나와요. 여기에다가 같은 할인율 10% 적용하면은 이 부지의 가치는 5억이 아니라 40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충남 연기군으로 있었을 때 농지가 있을 때 얘가 이미 뭐로 확정이 된 거예요. 행정도시로 개발을 하겠다고. 근데 현재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농지잖아요. 하지만 얘가 계속 농지 상태로 이용되는 건 아니겠죠. 행정도시로 바뀌게 되면은 이 농지의 용도가 뭐로? 상업이나 주거용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농지의 가치를 판정할 때 평가사는 현재 농지로서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뭐로 바뀌는 거를 보고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바뀌는 걸 보고 그 용도에 맞춰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의해서? 그죠? 장래 이용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추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죠. 수익환원법에서는 무슨 가격을 구할 때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요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할 때 요 수익이 미래 수익인 거예요. 지난 수익이 아니라 미래. 즉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평가사가 가치를 5억으로 추계할 때는 이 지역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최유 이용 상태의 변화도 다 감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게 얼마다? 5억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동의 원칙하고 예측의 원칙은요. 다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변동과 예측의 원칙은 무슨 방법의 근거가 된다.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으로 이렇게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측면의 원칙이 있죠. 내부 측면의 원칙을 판정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 그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근래 여러분 시험에는 답을 계속 예로 유도한 거죠. 균형의 원칙으로. 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즉 밸런스가 맞을 때 적정한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이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요. 이 감가를 적용하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 기능적 감가를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균형의 원칙에 보면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부 구성 요소를 판정할 때는요. 뭐 이런 얘기죠. 먼저 요 부지가 만약에 역세권에 있는 부지예요. 그렇죠? 그럼 가치가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에 맞는 용도랑 결합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요. 이게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얘랑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건요. 대지가 만약에 200평이에요. 근데 만약에 건평이 180평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주차 공간이 다 확보가 되죠. 근데 옛날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일수록 뭐가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가가 적용이 되는 거죠. 토지에 비해서 뭐가 자본의 투입비율이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게 7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1층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천에 지금은 아마 좀 수리했을 거예요. 인천에 있는 대학 건물인데 7층짜리 건물인데 화장실 1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외부 방문객이 그 사실을 모르고 7층에서 볼일 보다가 낭패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 운행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비상계단으로 뛰어도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얘를 무슨 감가?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근래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예전에는 30평형 아파트가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였어요? 하나. 근데 지금은 뭐 20평형도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지금은 이게 밸런스가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비해서 오래된 애들은 지금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뭐가 하나 부족해요. 화장실 하나 부족하고 이런 공간 배치가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간 배치를 잘못해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이건 기능적 감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작년 시험에 그게 나온 거예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천장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원칙과 결부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출제한 거죠. 그럼 그거는 기능적 감가를 반영한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적합의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요 내용을 이해하시겠나요?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럼 이거 앞전에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거죠? 네? 아니 뭐 그거는 대답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뭐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뭐 이거는 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냥 일단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일단 못 들은 차니까 이게 너무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7월이 되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그냥 쭉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기여의 원칙이죠.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 생산비의 합의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요.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있죠. 네, 그 여부를 결정할 때 무슨 원칙을 쓴다 그랬어요? 기여의 원칙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물건의 가치를 추정할 때는요. 그 물건에 투입된 이 비용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고요. 걔가 전체 가치에 뭐 한 거, 기한 부분만 가치를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왜 지난번에 차 갖고 얘기해 줬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의 현재 가치가 10억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주가 여기에다가 2억을 들여가지고 추가로 뭐를 설치했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럼 평가사가 가치를 볼 때 10억에다 2억을 더해가지고 12억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0억이라는 상태, 원래 상태대로 10억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억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비용만 보고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과 이하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이미 주변 건물이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추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다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을 하거나 수익이 늘어날 만한 구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가치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전체 가치에 기여한 것만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거를 설치하더라도 비용의 그 가치에 큰 변화가 없으면 추가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할 때 기여의 원칙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설명을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토지의 가치는요. 잉여 생산성의 크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토지 잔여법 또는 수익 분석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고요. 여기에 관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셨냐면 리카도의 차액지대 있죠. 네, 그거 할 때 이제 이것도 설명해 드린 거죠. 근데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해놨냐면요.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서 발생되는 총수익은 이들 각 요소에 배분되는데 이때 토지의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토지가 있죠. 땅이 있고 여기다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하고 뭐가 투입이 돼야 돼요. 자본이 투입돼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리카도의 차익지대 보게 되면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고 나면요. 생산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지대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요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내다 팔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때 그러면 요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투입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는 줘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 요소는 노동하고 자본에 대한 대가만 고려하겠죠. 왜냐하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지 않으니까 이건 자연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대가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이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면은 남는 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토지의 가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로가 되는 거죠. 잉여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땅이 비옥도가 좋아요. 비옥도가 좋아서 생산물 가격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남는 뭐가 크면 클수록, 잉여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지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토지의 가치도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 비옥도가 아주 좋아서 수익이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비 100만 원 빼주면 남는 게 얼마예요? 900이잖아요. 남는 잉여가 크면 클수록 무슨 가치도 토지의 가치도 커진다는 논리예요. 그게 무슨 원칙이다? 수익 배분의 원칙인 거죠. 이게 마지막에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토지는 생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의 크기에 의해서 이 토지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사고예요. 그래서 제목이 수익 배분의 원칙, 잉여 생산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얘는 다른 거는 다 부동산의 가치 그러는데 얘만 무슨 가치라고 그래요? 토지의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수익 배분,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해봤어요, 그죠? 기억하나요? 아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구간이 있죠. 여기는 한 개 수입이 한 개의 비용보다 크고 이 구간은 반대였을 때 이 상태는 최이호 이용 상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개의 수입이 한 개의 비용보다 클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미달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추가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그 건물의 유효 층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죠. 건축법에 의하면 한 1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지역에 가면요. 건물의 층수가 대부분 한 5층 정도로 끝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그게 나름대로의 무슨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요 이용을. 왜냐하면 10층까지 공간을 꽉 메워서 짓더라도 임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5층 이상은 다 공실인 거예요. 그러면 비용 대비 수익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최요 이용에 미달했다고 보고 건물의 규모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측정하는 게 그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뭐 이런 거는 다 균형의 원칙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걔네는 그 평가 이쪽에 뭐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규칙 같은 것들이 쉽게 개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정평가 규칙이잖아요. 법령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조만간 또 뭐 개정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뭐요? 젊은 총각들은 최초 맞춰가지고 되면 그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정도 할 게 없으면 간평사라도 도전하는 거라고. 간평사 한 2년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간평사 도전을 하면 연계가 될 테니까 졸업해서 바로 뭐 특정한 일을 내가 하겠다는 계획이나 취업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그거라도 도전을 해서 혹시 토익이 된다 그러면은 도전해 볼 만하고 토익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한 2년 정도? 왜냐하면 거기도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부가 있는데 공법 배우면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거기도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배우는 건 학개론이고 가끔 그 원론에서 이 중개사 시험에서 기출로 나왔던 문제가 한 문제 정도씩 반영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진 않는데 비슷한 유형으로. 그죠? 걔네도 레일리 허프 이거 계산 문제 다 나와요. 걔네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단 그거로 가기 전에는 먼저 이거부터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합격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갈 거야. 다음 단계로. 그렇죠? 그래서 최천 요즘 왜 2천이 안 나와? 모르겠어? 서로 모르는 사이야? 그래? 오늘도 김천여도 안 나오네. 서로 어떻게 보면은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짜라라 나란히 앉지 않았었나? 그래? 그렇군.
자기는 언제 올해 종강하기 전에 여기 저기 뭐죠 과기대 학생이나 어디 뭐 모원대 학생이나 한 번에 다 모인 날이 한 번 있을지, 그죠? 이 등록한 학생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얼굴 본 사람만. 근데 한 번도 한 번에 모인 적이 없어요. 한 번에. 참 그렇다니. 그래가지고 고청아 웃지 마라. 너 이번에 떨어지면 거기랑 똑같이 취급받는 거야. 돼야 그래도 또 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아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걸 합격을 할 걸. 그렇잖아. 근데 가나 안 가나 떨어지는 거 똑같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 뭐 보여줘야지. 그죠? 고청을 남아서 공부하고 하는 거지. 남아서 공부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깜짝 놀라고 있어. 오늘 공부하야 돼. 몇 시까지? 몇 시까지 공부하다 갈 거야? 너 아버님이 이제 저 동영상 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 제가 지금 몇 시까지 공부하다 간다고 그럴 거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몇 시까지? 뭐 5시? 6시까지 가고 와. 6시까지. 뭐 5시간 뭐 여친이 있어? 여친이 있냐고. 여친이 없는데 뭐하러 그럴 때 5시에 간다 그런 거야? 6시에 가. 6시에. 6시에 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합격을 해야지. 괜찮아? 그 뒤에 있는 김총하고 같이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 아, 그래야 되는 거야? 엄격결에? 이거 뒤에 있는 우리 이총하도 남아서 공부하고 하는 거야? 아, 집에 가야 돼? 왜? 집에 뭐가 있어서? 집에 뭐가 있어서? 집에 어떻게? 아, 집이 편하지. 여기서 남아서 했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또 도움도 되고 그러지. 그게 집에서 혼자 한다고 돼. 예, 남아서 공부해야지. 뭐 최초에 뭐 남아서 공부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남아서 공부 좀 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또 이게 안 들리는 거군요. 이게 좀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게 자꾸 보셔야 우리가 시험이 임박해서 자꾸 범위를 좁힐 때 그게 효과가 있죠. 안 보시면 나중에 효과가 없어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려우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외부 측면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적합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여기에 어긋나면은 무슨 감가를 주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의 다른 말을 우리가 이제 외부적 감가라고 그러죠. 외부적 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이거예요. 주택은 주거 지역에, 그죠? 상가는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그게 적합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가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에요. 여기에 고급 주택이 들어섰어요. 일반적인 여기 주택의 시세는 뭐 한 1억 한 5천 뭐 이 정도 형성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 고급 주택이 건축비만 20억 들여서 지었어요. 대지도 가령 예를 들어서 한 700평 이래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거 신축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새로 지어진 신축주택이니까 기능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밸런스가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비용이 20억 들어갔을 때 시장에다 내다 팔면 20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억 못 받겠죠. 그잖아요. 일단 이 동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런 주택을 집 보러 오는 거지 이걸 보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인근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게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 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관련 원칙에서요. 뭐가 있냐면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재는 외부 관련 원칙 그래가지고요. 뭐만 있냐면 적합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만 있죠. 외부성의 원칙도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외부 요인이 있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외부성의 원칙이고요. 특징이 얘도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를 산정할 때 얘도 근거로 쓰여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도요. 다 고급 주택 지역이에요. 여기도 다 고급 주택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A동, 여기는 B동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개별 주택하고 얘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같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시에서 여기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발표를 하고요. 여기는 요즘 쓰레기 처리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 짓기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순간에 얘네는 조금 더 좋은 동네, 조금 더 안 좋은 동네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있어도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부분 다 뭐가 설명해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죠. 제목이. 그러니까 제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이 떠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처음에는 뭐가 생소하니까 용어가 생소하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경쟁의 원칙이라고 있죠.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한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는 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경쟁의 원칙의 특징은요. 이게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을 산정할 때 유의해야 될 원칙이 경쟁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경쟁의 원칙.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지방에 D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특급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별 5개짜리가. 그러면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행사는 다 이 호텔로 몰리겠죠. 뭐 회가변을 하든 맞선을 보든 뭐 세미나를 하든 모든 그 행사가 다 일로 몰릴 거라고요. 그럼 얘네가 그만큼 수익이 어떻게 돼요?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사는 얘가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상태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요 주변 지역을 조사를 해서 얘하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률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맞은편을 봤더니 이 단층에 상가로 되어 있고 이면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었는데 여기를 누군가가 시청에다가 건축허가를 낸 거예요. 호텔 짓겠다고. 그로부터 한 1년 반 뒤에 여기 호텔이 하나 들어선 거죠. 새로운 특급 호텔이. 그럼 새로 들어선 애는 기능면에서 훨씬 더 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이 지역의 명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몰렸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기존 부동산이 현재 독점의 상태가 있다 그래서 그 상태만 보고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무슨 부동산이 들어서는 거를 경쟁 대상 부동산이 들어서는 거를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칙이다?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독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유는 경쟁으로 인해서 소멸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익을 산정할 때 그걸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수익 가격은요, 이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얘하고는 비례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과대 계상이 되면은 이 가치가 과대평가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왜곡될 수 있어요? 대부 비율이 왜곡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부 비율 아시죠? 물건 가치 기준 해가지고 한 60%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원래 가치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얘가 높게 잡혀갖고 3억으로 평가되면은 2억이면 60%면 1억 2천 대출이 되는데 3억이면 1억 8천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온 대로 경쟁의 원칙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은 제목대로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무슨 원칙?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서부터는요, 요게 기타 측면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체 원칙이라는 것도요,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관계에 있는 이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대체 원칙이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감정평가 3방식이 있죠. 3방식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게 그게 대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3방식에서 물건의 가치를 구할 때는요, 반드시 2개 이상의 유사 부동산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대체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게 요 3방식 안에서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죠. 여기에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3방식에 다 부합이 되는데 특히 무슨 어디에? 거래사례. 이거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죠. 이거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고요. 그게 대체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는 옆집의 가치를 넘어서기가 어렵겠죠. 옆집이 5억에 팔렸으면 우리 집의 시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억 이상은 넘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도 최소한 팔 때는 얼마는 받았고 팔아야겠어요. 5억은 팔았고 팔아야겠죠. 그걸 반영하는 게 무슨 원칙이다? 대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은요, 뭐를 반영한 가격이다?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다. 그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에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현재 한 대지가 한 1500평짜리 부지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 얘가 쓰이고 있는 게 공장 부지예요. 이 공장 부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사가 이 가치를 30억이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그럼 얘를 30억이라고 평가할 때는 공장 부지로만 쓰는 용도로만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도심 지역의 준주거지역에 있을 때 이 공장 부지는 언제든지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걸로 쓰고 있지만 현재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는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사가 산정한 모든 가격은 무슨 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회비용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최요 이용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 원칙에서는 얘는 별도로 취급을 해요. 최이용의 원칙은. 그래서 예전에 감정평가 쪽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가격 원칙에서 2개씩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따로 낼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최이용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최이용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무슨 원칙?
그게 최이호 이용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를 왜 부동산의 가치는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면요. 얘가 부증성하고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특성할 때 배우셨죠. 부증성 때문에 무슨 이용? 최이호 이용을.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무슨 이용을? 우리는 최이호 이용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치도 무슨 상태?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에 대한 판정 기준이 있어요. 최이호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얘가 합법적 이용이어야 돼요. 합법적인 이용 상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상태? 합리적인 이용.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 여기 세 가지는요. 이 부동산이 최이호 이용이 되기 위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 요게 최고의 이용이라고 그래요. 요게 충족이 된 것이 이제 부동산이 무슨 상태? 최이호 이용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 이용은 뭐냐면요. 요 부동산의 상태가 해당 지역의 지역지구제라든가 또는 환경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이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법률적인 부분에 적법성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 무슨 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최이호 이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에 적법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 이용을 볼 때 합리적 이용이라는 건요. 가까운 장래에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산정할 때 50년 뒤 100년 뒤 이용을 가정하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까운 장래에 이용이 확실시 되고 분명히 또 뭐가 존재할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이용 상태에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은요. 부지의 규모라든가 하중 지지력 등이 개발 사업에 또 부합돼야 돼요. 그죠? 만약에 우리 지금 이 강의실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만약에 예식장이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제한적이겠죠. 하객을 갖다가 일정 인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적합하게 개발이 될 수 있냐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를 갖다가 기획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가나 또는 오피스나 예를 들어서 뭐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거 세 가지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 충족이 된 애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뭐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거기까지 충족이 된 게 무슨 이용이다. 그게 최이호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간단한 것 같아도 문장이 많죠. 저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최이호 이용의 원칙에 보면 최이호 이용 그래놓고 가로 열고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게 highest and best use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여기가 무슨 이용? 최선의 이용과 무슨 이용? 최고의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최고의 이용하고 무슨 이용? 이게 충족이 된 것을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것만 충족이 되면 최선의 이용이지 최고의 이용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약수를 하고요. 뒤에 거를 마무리하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진도가 구성이 돼서 뭐 만약에 테스트를 못 하게 되면 7월 첫 주쯤에 할 수 있어요. 문제풀이를 들어가니까 어차피 시험 보셔야 되니까 매주 테스트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문항수가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문항수가. 그래서 이제 답은 없어요. 대신에 시험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뭐 다음 주 그날은 안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손해라는 게 그죠? 매주 시험 볼 건데 뭐 안 나오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